6.25 전쟁 한나투어 첫 번째 목적지는 가평입니다. 가평 전투! 네. 가평 전투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평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지금은 놀러 가는 곳이죠. 그쵸. 뭐 여러 그쵸. 유원지들이 있고 맞아요. 남이섬도 있고. 아, 네. 네. 나태주님은 여기에 네. 축제 많지 않나요? 축제 많죠. 뭐 자라섬 페스티벌, 꽃축제 너무 많죠. 뭐 행사의 도시예요, 사실 가평은.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잘 좀 해서 좀 어필해 불러주시죠. 주시죠, 가평. 예, 가평 사랑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평을 문화 관광의 지역으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6.25 전쟁 한나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를 가평으로 선택했는데요. 우선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많다. 네. 저건 그 6.25 전쟁 중 참전했던 유엔군 기념기? 참전 기념기 그렇죠. 아닌가요? 이 국기가 딱 티가 나잖아요. 네. 미국, 그렇죠. 네, 뭐 캐나다. 미국, 캐나다, 네. 뉴질랜드? 여러 나라들. 여기 보시면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선 넘은 거죠.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고 무서운 기세로 내려온 북한은 개점 3일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을 함락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북한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유엔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데요. 6월 28일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을 원조하기로 결정하고 파병을 진행했는데요. 유엔 창설 후 첫 군대 개입이었습니다. 당시 59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33개국의 결의안을 지지했고 유엔의 깃발 아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6개 국가가 참전했는데요. 유엔군은 6.25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일단 들어오면서부터는 참 많은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됐을 텐데 네. 가평에 좀 많은 전투가 있었나 보네요. 몰려있네요, 좀 여기에. 6.25 전쟁 당시 기적의 전투라 불리는 가평 전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인데요. 중공군에 맞서서 영연방 국가들과 미국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가평 지구를 끝까지 사수하며 기적의 전투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공적을 기리기 위해 가평 곳곳에는 전투 기념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구나. 심지어 가평 전투를 기억하려는 건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평 어딜까요? 브릿지. 뭐야? 가평다리? 풍경만 보면 여기가 외국이에요, 확실히? 저 줄 거놓은 거나 옆에 펜스나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반대네. 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가평 블레이드? 여기 풀이나 저기 나무나 뭔가 이게 분위기가? 우리나라 아닌데? 네, 우리나라는 아닌데. 분위기가 뭔가 골프를 치거나 뭐 이렇게 공원? 산책을 할 것 같아요. 성 맞습니다. 느낌이 호주에 있는 가평 다리와 가평 공원입니다. 호주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네, 이런 이유로 호주에는 가평로, 가평교와 같이 가평 지명을 간직한 곳이 꽤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투하면 가평 전투. 저도 아빠가 캐나다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평 전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데니스 몰 할아버지께서 직접 가평 전투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시거든요. 맹시하네요? 2018년도니까 초등학교 5학년. 너무 귀엽다. 그때 저것도 그 캐나다 왕립 기마병 옷이거든요. 그걸 입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저기 옆에 있는 Battle of 가평 빨간 색깔 판은요. 국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평 전투를 설명했던 그런 판넬입니다. 어우, 이렇게 대단했네. 역사의 산 증인을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건 정말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가평에서 이루어진 전투인데요. 이때 6.25 전쟁의 전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1951년 3월 국군과 유엔 연합군은 재반격을 시도해서 중공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습니다. 중공군은 서울을 또 다시 되찾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죠. 게다가 가평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보급로로 너무나 요충지였기 때문에 중공군이 가평을 차지하면 보급로도 잃고 서울과 수도권을 가는 길목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평은 양쪽 진영에서 꼭 차지해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뭐 지금 차로 가면 1시간. 그렇죠. 네. 뭐 저 당시에 아무리 길이 안 좋았어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전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우선 가평 전투가 일어나기 하루 전 사건이 발생합니다. 4월 22일 사창리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미 8군 사령부는 가평을 지키기 위해 미 해병 1사단과 국군 6사단을 양쪽에 배치합니다. 당시 중공군은 미군의 화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국군 6사단 지역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야, 좀 치사하네요. 너무했네. 아니, 우리 군 이제 어떡합니까? 결국 국군 6사단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국군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6사단은 가평으로 후퇴하지만 중공군이 끈질기게 국군 6사단을 따라갔고 가평에서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평이 이런 요충지였으니까 또 국군이 약하다는 거는 뭐 북한만 아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네. 이러면 좀 지원군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때 중공군을 가로막은 부대가 바로 연연방 27여단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부대들의 연합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뭔 문제요? 병력 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나는 거예요. 네 나라의 병력을 합친 연연방 27여단의 병력은 약 2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을 추격해오던 중공군은 약 1만 명이었어요. 와. 절대적인 열세였던 거죠. 병력이 사실 2배도 많은 건데 네. 5배. 5배가 많은 상황에서 사실 이게 제대로 전투가 됐을까요, 당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말도 안 되죠. 심지어 중공군이 기술이 더 좋았어요. 캐나다에 비교하면 네. 이때 당시 캐나다는 제1차 세계대전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중공군은 최신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연연방 27여단은 밀려오는 중공군과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무려 5배가 넘는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고 가평을 사수하는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아, 가평 전투의 승리로 북한과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번 국군은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주 보급로를 확보하고 중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때 캐나다의 활력도 정말 컸습니다. 국군이 이제 후퇴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호주랑 영국 모두가 다 후퇴했을 때 그 후퇴하는 군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캐나다 군이었어요. PPCLI, Princess Patricia Canadian Light Infantry라는 부대인데요. 아까 그 배지. 네, 맞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배지. 그래서 그 부대는 총 700명밖에 없었어요. 그 700명이 5,000명을 물리친 겁니다. 심지어 다 와.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기적을 만든 거네요. 네. 나였어도 만약에 여기 전투에 참가했다면 네.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것 같아. 나 때는 말이야.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그때는 포탄이 날아오는 게 보였어. 보고 피했다? 이렇게 말이야. 너 할 수 있겠어? 하나쯤은 잡아서 다시 던졌지. 아, 이 남자분들 군대 얘기,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아. 캐나다 군으로 참전했던 데니스 무어 참전용사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PPCLA가 북쪽으로 전진을 할 때 잠시 쉬었는데요. 그 쉬었을 때 이 가족이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게 해줬다고 해요. 김치를 처음 맛보셨던 곳. 네. 아, 이분들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 전방에다가 총을 나눠줬던 그런 사람들이다. 다 데니스 무어 할아버지께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와. 진짜 역사적 자료다. 이 사진은 아이스하키 경기하는 것 같잖아요. 오, 네. 네.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먼 땅으로 온 군인들은 향수병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아. 그러다 겨울이면 임진강이 얼어서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위에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캐나다 국방장관은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직접 장비를 공수해줬고 와. 군인들은 임진강에서 아이스하키를 하며 고향 생각을 달랬다고 해요. 아니 어쩐지 그래서 왜 장비가 있나 하고 보고 있었어요 지금. 아, 여기가 임진강이죠. 임진강이었네. 네, 그 데니스 무어 할아버님께서도 직접 이 얼음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데니스 무어 할아버지를 만나 뵀다고 했잖아요. 네. 임진강에서 아이스하키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임진 클래식이라는 그런 행사를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평창 올림픽 했던 시기라 한국에서 직접 임진강 위에서 다시 재현한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와. 저렇게 하면서 향수병을 달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전투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6.25 참전용사님들은 PTSD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찰스 윗버라는 미국 참전용사님은요. 한국에 다녀간 이후로 그리고 저랑 얘기를 한 이후로 PTSD가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또 한국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훨씬 괜찮아졌다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꼭 6.25 전쟁에 다시 참전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감동. 그래서 정말 참전용사님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 계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미래 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군은 가평 전투가 일어났던 4월 21일 전후에서 연연방 참전비에서 매년 가평 전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에는 연연방 4개국이 활약한 가평 일대에 자전거 도로를 11km 이렇게 만들어서 가평 전투의 길로 명명하여 참전 용사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힐링하면서 또 역사적인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네.